나는 참으로 못난 사내였지요. 내 고집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일이라면 더욱 그랬지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내 성정이 워낙 독하고 매몰차서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아마 짐작도 못할 거예요. 나는 내가 강단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그저 자기중심적인 오만이었지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늦은 밤이었지요. 하늘은 먹물처럼 시커멓고 동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을씨년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아버지네 식구들과 사촌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 있었지요.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싸늘하고 차가웠는지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양 나를 대하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참이라 피곤이 몰려왔는데 굳이 나를 불러세우는 그들의 태도가 괘씸했지요. 큰아버지는 언제나 제일 나중에 나타나시지요. 중요한 일에는 항상 빠지시네요. 작은아버지가 딱 잘라 말하는 그 목소리가 마치 수백 개의 얼음 조각이 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들의 싸늘한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뭐가 그리 급해서 이 밤중에 사람을 부르는 건가? 중요한 일이라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 아닌가? 나는 쏘아붙였어요. 내 말투가 얼마나 모나고 가시 돋쳤는지 스스로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굽히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나를 두고 수군거렸지요. 역시 형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늘 저러시죠. 사촌 녀석이 툴툴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나는 짐짓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비난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저 내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만 분개했을 뿐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그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만 여겼을 뿐이지요. 결국 나는 그들의 곁을 떠나 집 안으로 털레털레 들어섰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나를 가로막았지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안 좋으시다. 당장 모시고 가야 한다. 작은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뭐가 안 좋다는 건가? 평소에 잘 지내시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 밤중에 난리인가? 꾀병일 수도 있지 않은가? 나의 이 못난 의심은 늘 상황을 악화시켰답니다. 어머니가 의중하다는 말에도 나는 시큰둥했지요. 늘 그렇듯이 잔병치레겠지. 내일 아침에나 병원에 가보도록 하지. 이 시간에 응급실에 가서 이리저리 치이는 건 어머니께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작은 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침묵이 나에게는 일종의 굴복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는 또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은 나에 대한 실망과 어머니를 향한 절박함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이었던 거지요. 나는 그들의 걱정을 일축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순간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했지요. 아마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집불통인 나는 그 소리를 억지로 짓눌러 버렸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자만했으니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겠어요. 결국 가족들은 나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나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했지요.
그들은 어머니를 부축해 조용히 차에 태우고는 나를 향해 싸늘한 마지막 눈빛을 던지고는 떠나버렸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남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들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지요. 이보시오, 큰형님. 어머니가 정말 안 좋으셔서 모시고 가는 거요. 작은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쫓아나가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였답니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나를 더욱 괴롭혔지요. 결국 나는 그들의 차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져 꽁꽁 얼어붙은 듯한 밤 공기를 마셔야 했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내가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악역을 맡은 나 자신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모질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그 순간에는 절실히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저 내가 무시당했다는 분노만이 앞섰을 뿐이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지요. 붉고 푸른 비상등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답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짙은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제야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실신하셔서 지금 심각해요. 사촌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실신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평소에는 멀쩡하시더니 왜 나만 빼놓고 이런 일을 꾸미는 건가?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내 눈에는 그들이 나 없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나는 곧장 응급실 문 앞에 섰지만 그곳은 이미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답니다. 김 여사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내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듯했어요. 그때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상황을 안일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에는 차가운 유리창에 김이 서리듯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나는 뻣뻣하게 굳은 채 응급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간호사가 잠시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간호사 양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떻단 말이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건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이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보호자분, 잠시만 진정하세요. 지금은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며 나를 제지했어요. 그때 작은아버지가 나타나 내 팔을 잡아 끌었지요. 형님,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폭발할 것 같았답니다.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왜 당신이 나를 막는 건가? 당신들이 나를 배제하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당장 말해보시오. 나는 그에게 소리쳤고 그 순간 사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쏘아보았어요. 큰아버지는 늘 이러시죠. 자기 식구 일에 관심 있는 척도 안 하다가 일 터지면 제일 큰 소리만 내시고요. 사촌 여동생의 그 직설적인 비난이 내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답니다. 나는 그 비난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무심했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내가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들의 모든 말들이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렸고 그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졌답니다. 응급 상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가족들은 작은아버지가 예약해둔 병원 내 간이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나는 그들을 따라 그곳으로 갔지요. 그곳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가족들의 얼굴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뚝 멈췄어요. 그 침묵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지요. 나는 그들의 눈치를 살폈고 그 순간 작은어머니가 무언가를 급하게 작은아버지의 손에 건네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은 얇은 갈색 서류철이었어요. 작은아버지는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해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지요. 나는 그들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서류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 분명 어머니의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무언가일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혹이 피어올랐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언가를 처리하려는 시도라고 단정했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오만함과 불신이 다시 끌어올랐지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들, 지금 나 몰래 뭘 주고받은 건가? 어머니 일에 나를 빼놓고 뭘 처리하려는 거지? 내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답니다. 작은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일축했지만 나는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 애썼지요.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억눌린 표정은 나에게 그들이 숨기는 것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다가왔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지만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요. 병원비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 목을 옥죄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가족들 몰래 내 비상금을 털어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나는 가족들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했지요. 나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꽤 나왔더군. 당장 각자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내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특히 작은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형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비를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형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신 적이 없었지요.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께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소리인가? 내가 어머니를 몰랐다고? 당신들이 그동안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는 건가? 나는 내 몫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었지요. 그 싸움 속에서 작은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고 사촌들은 나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돈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매도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머니께 드린 무관심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나는 더욱 독하게 맞섰답니다. 며칠 후 나는 도저히 이 찜찜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작은아버지가 재빨리 감춘 그 서류철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작은아버지가 평소에 서류를 보관하는 집안의 낡은 서랍장을 몰래 열었답니다. 비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내는 듯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서랍 안에는 낡은 통장들과 온갖 영수증들이 엉켜 있었지요. 나는 그 뭉치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마침내 그날 보았던 것과 비슷한 두툼하게 묶인 진료 확인서 뭉치를 발견했어요. 묶여있는 끝마저도 예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았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지요. 이게 대체 뭐지? 왜 이걸 이렇게 숨겨놨던 건가? 내 손은 떨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뭉치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진료 확인서와 처방전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잔병치레가 많으시니 그 기록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여 가장 최근의 진료 기록부터 살펴보았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진료 확인서들을 펼쳐들고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짓고 말았답니다. 그 기록들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난 몇 년간 어머니가 받았던 전문적인 치료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병원비 문제로 가족들과 다툴 때 나는 그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서류들은 달랐지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정신과 진료라는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정밀 검사 기록이었고 매달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는 처방전들이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기록이 내가 집에 없었던 기간, 즉 내가 어머니께 관심이 없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억지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서류에 찍힌 도장들과 의사의 소견은 너무나 명확했지요. 환자는 기억력 저하와 방향감각 상실을 보이며 보호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족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로 치부하려 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나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쥔 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나는 그 오해 속에서 가족들을 향해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당장 가족들을 찾아가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복도에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종이 뭉치를 들이밀며 쏘아붙였답니다. 이것들 보시오.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서 치매 치료를 받아오신 기록들 아닌가?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이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했던 것 아닌가? 내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지요. 형님,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아십니까? 작은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답니다. 형님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모든 것을 막아섰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속인 것이 아니라 형님께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형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얼마나 외롭게 이 모든 절차를 밟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그저 절박함과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낯선 기계음만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나는 그 모든 서류들을 손에 쥔 채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평소에 모진 말투를 버리고 한없이 나약한 목소리로 여쭈었지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셨답니다. 누구세요? 이리 와서 내 손 좀 잡아주시오. 이 방이 너무 춥소. 어머니의 그 흐릿한 목소리가 내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그들이 숨긴 것은 나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병이 깊어졌다는 처절한 현실이었으므려.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나만 안다고 외쳤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을 외면했던 시간들이었으므려. 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나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어머니의 가냘픈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어머니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신 마지막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기 시작했고 병실 안은 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나는 곧장 기록실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나 몰래 정리해둔 그 서류 뭉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지요. 나는 기록실 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여 어머니의 모든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들은 내가 이번에는 진심임을 알았는지 모든 절차를 밟아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나는 두꺼운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았지요. 바로 그때 나는 진료 확인서의 가장 뒷장에 인쇄된 아주 작은 글씨로 된 특이사항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주치의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는 메모 형태의 기록이었어요. 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보호자, 큰아들 오오오님께서는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 듯합니다. 병원 절차상 모든 서류를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와 현재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차 진단 이후의 심화 검사 기록은 당분간 가족, 작은아들 오오오님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오오오님께는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하였으니 추후 안정된 시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바닥으로 주저앉았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어요. 가족들이 나를 배제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대로 나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천천히 알려주려 했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마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냉담함과 비난처럼 보였던 가족들의 행동은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희생이었던 거지요.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질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내가 뱉었던 독설과 오만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병원 앞 벤치에 홀로 앉아 새벽을 맞이했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안의 후회와 자책감이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사촌들이 어머니 병실에서 막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한참 뒤 작은아버지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나를 발견했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형님, 이제 다 아셨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는 듯 차분했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났다. 어머니를 위해 당신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오해했었다. 내가 겨우 내뱉은 그 사과에 작은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께서 늘 형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이 오해하실까봐 늘 조심스러워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답니다. 이 삭막하고 서늘했던 병원 앞 풍경이 어머니의 투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의 끈으로 묶이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더 이상 내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차가웠던 세상이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